그래서 4월에 이제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아마 한번 크게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한 말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홍콩 이번에 갔다 왔는데도 네. 홍콩에서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한국 총영사관에서 이제 현지 벤처캐피탈 대표님들이랑 또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죠. 이 가문의 자산을 운용해주는 그 회사의 뭐 직원분이셨지만 그냥 높은 고위 임원분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가문의 자산을 다루는 그 패밀리 오피스의 임원분께 그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고객분들의 라고 물어봤더니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 가문은 결국 이제 중국의 가문이겠죠. 홍콩에 계신 이제 패밀리 오피스니까.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주축이잖아요. 그런 큰 부자 가문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패밀리 오피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채권, 가장 큰 포션이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이 이제 그 상장 주식에 투자가 되겠죠. 근데 대체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비트코인 뭐 거기 이제 금 또는 부동산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런 대체 투자 자산은 한 1에서 10% 내외예요. 투자하는 비중이. 근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면 1% 언더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채권과 상장 주식. 근데 이제 이런 트렌드가 홍콩에도 그래서 젊은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젊은 부자가 갑자기 자수성가를 해서 몇백억씩 번 그런 젊은 자수성가한 부자가 가문을 이렇게 세운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패밀리 오피스를 고용을 하잖아요. 그런 곳들은 또 그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벌써부터 이제 약간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그런 게 다 넘어오려면 결국 한 앞으로 10년 정도는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2030년 정도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20% 정도 그냥 막 투자가 되는 그런 자산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저 좀 한 궁금한 게 그 마이클 세일러 같은 분들이 강연할 때 보면요, 막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뭐 S&P 500이든 물가 상승률을 잘 이렇게 거의 뭐 비트하는 수준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라라고 이런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부자분들은 왜 채권을 많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율 해지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아, 저희는 구매력의 하락을 고려를 해야만 하는 정도의 이제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는 구매력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전한 수익을. 그렇구나.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해서 구매력이 1년에 막 10%씩 지난 이제 코비드 때 그랬듯이 하락한다고 해보자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10%씩 발생한다 연간.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똑같이 월급을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연어 샐러드 먹던 사람은 이제 연어 샐러드가 아니라 그냥 샐러드를 먹어야 될 거예요. 맞네요. 그러다가 그냥 샐러드가 아니라 이제 그냥 백반 먹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부자들은 내가 연어 샐러드를 먹던 사람이 굳이 다른 걸로 바꿀 이유가 없죠. 연어 샐러드 가격이 10% 비싸진다 해도 네. 그냥 똑같이 연어 샐러드 먹겠죠. 이제 그게 차이인 거예요. 어, 그래서 돈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채권은 무위험 수익이라고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정 수익, 무위험 수익. 네. 그래서 이 채권에 투자하면서 연 한 타겟 수익률이 한 8% 정도 됩니다. 이 패밀리 오피스들의 일반적인 타겟 수익률. 네. 연 8%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무위험 수익 역시 채권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죠. 채권은 작년 한 해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 이제 기준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채권 수익률은 막 떨어졌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15년 정도 채권의 완전 성장기였어요. 그 모든 증권사, 모든 금융기관의 채권 부서가 가장 컸고, 왜냐하면 채권 가격은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계속 올라갔으니까 채권 수익률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작년이 안 좋았던 거지 그 전까지는 너무 좋았고, 이제 아직도 그 트렌드가 남아 있는 거죠. 기준금리 어차피 이제 또 내릴 건데 이제 다 올라갔잖아. 채권 올라가겠네. 채권 올라가겠네 이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저는 다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은 패밀리 오피스 이제 운용하시는 자금 운용력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절대 금액 자체가 뭐 연어 샐러드에서 사람이 좋은 거 먹어봤자 또 한계가 있는 건데. 맞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 정도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은 그런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죠. 자동차도 비싸봤자 뭐 5억 뭐 이러니까. 뭐 5억짜리가 10억짜리든 뭐 15억짜리든 상관이 없으니까. 네, 사면 되는 거니까. 네. 네. 또 질문을 좀 드릴게. 그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의 급상승을 좀 기대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의외로 좀 횡보 또는 하락세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4월 반감기 전까지 좀 혹시 생각하시는 시나리오 같은 게 있으실까 궁금합니다. 그 기간에 뭔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진 않고요. 네. 한 가지 좋은 신호는 네. 비트코인 ETF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가던 자금이 이제는 이제 넷 인플로우 순유입으로 전환됐어요. 1월 25일을 기점으로 매일매일 이제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돼서 조금씩 이제 전체 ETF AUM 규모가 다시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GBTC가 많이 이렇게 판매를 했잖아요. 네. 그거를 다 넘어서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빠졌고 GBTC에서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다만 이제 다 빠졌고 좀 횡보하는 모습이고 근데 이제 나머지에서 올라가니까 하루 순유입이 하루에 이제 아웃플로우 하루에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돼서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다시 플러스 되는 지금 중인 거죠. 전체 AUM 규모는 이제 ETF가 처음 거래된 처음보다 아직도 좀 밑에 있긴 합니다. 현재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전체로 보면 이제 GBTC에서 언제까지 빠질 거냐고 여쭤보신다면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GBTC를 누가 들고 있냐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일단 아크인베스트 같은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었어요.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싶었던, 간접 투자하고 싶었던. 근데 아크인베스트는 GBTC를 ETF 상장되자마자 며칠 후에 다 정리했거든요. ETF 상장되기 전에도 정리하고 그 후에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봤죠. 그 아크인베스트가 평단가가 24불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GBTC가 지금 제가 가격은 지금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크인베스트가 손 털고 나왔을 때 35불이었어요. 주당 35불. 그래서 이제 24불에서 35불, 11불 정도 수익 보고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기관들은 펀드들이잖아요. 펀드들은 이제 고객들을 위해서 플러스 수익률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못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이런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간접 투자, 이 증권 수익을, 상품을. 근데 개인 투자자라면 또는 이제 아주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그런 소규모 펀드라면 아마 지금 이거 GBTC 상품을 팔면 자본이득세를 엄청 내야 될 겁니다. 최대 미국이 자본이득세가 25%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구간에 따라 다른데 5%, 10%, 뭐 20%, 25% 이렇게 다른데 다들 뭐 부자들이었을 테니까 대규모로 당연히 투자했을 테니까 GBTC가 ETF 되기 전에는 장외 파생 상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미니멈이 있었고 미니멈이 뭐 수억 원에 달했을 텐데 그러면은 수억 원 이상의 자금을 거기 투자한 사람들이라면 자본이득세가 적어도 25% 나온다 지금 팔면 그러면은 좀 계산을 해보지 않을까요? 절대 이거 저는 내기 싫어할 것 같거든요. 이제는 안 판다. 이제는 안 판다. 그러니까 큰 수익을 보고 이제 자본이득세를 시원하게 내고 나오던가 뭔가 이거를 이용해서 롱텀 캐피탈 게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노리고 이제 좀 더 기다리거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털고 나올 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보고요. 이제는 GBTC는 아시겠지만 ETF 수수료가 비싸서 이제 뭐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GBTC로 ETF에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상품으로 아마 투자를 할 거고 GBTC는 어느 정도 그 고정돼 있고 나머지 펀드들의 유입이 되면서 전체 ETF AUM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처음보다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플러스 전환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순유입이니까 비트코인 전체 시장의 자금이 순유입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한 두세 달 내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적어도 한 6개월 후 그래서 올해 말 정도 10월에서 11월 사이 그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플러스 전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폭락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 고점에서 20% 정도 빠졌다가 한 10% 회복한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막 더 폭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어요. 이 비트코인 그 지난 세 번의 반감기를 놓고 보면 네. 역사적으로 이 반감기 전에 한 번 크게 상승이 왔다가 조정이 와요. 근데 그게 반감기를 지나면서 조정이 오기도 하고 이제 지나고 나서 조정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랠리가 있었잖아요. 네. 작년 말에 랠리가 한번 있었고 그 랠리가 이제 어느 정도 횡보로 접어드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네. 지난 세 번의 반감기를 돌이켜 보면 그래서 4월 20일로 지금 예상되는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아마 한번 크게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서 헤이즈 같은 사람이 이제 30% 조정을 예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지금 한 6천만 원 선에 이제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에서 30% 조정이면은 한 여기에서 1,800만 원 빠지니까 한 4천만 원. 네, 그 정도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저는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실망 매물이라는 게 결국 이제 또 경제 상황과도 맞물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또 안 내려가고 뭐 계속해서 뭐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 이러면서 기준금리 안 내려주고 근데 또 주식시장도 같이 폭락하고 막 이러면은 더 빠질 수도 있는 거라고 봐야죠. 사실상 반감기가 지나고 그렇게 6개월 후가 되면은 이제 다시 조정이 끝나고 이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다시 달려간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상승 전환 국면이 보통 오고요. 18개월 후가 되면은 보통 그 전고점을 찍습니다. 그 후로 이제 새로운 전고점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좀 롱텀으로 봐야 됩니다. 반감기가 지나고 바로 그게 오는 게 아니라 18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비약적인 가격 상승이 한번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과거의 패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긴 한데 거기에 뭐 100% 우리가 막 믿어가지고 모든 걸 막 전부 팔았다, 전부 사고 막 이런 거는 좀 위험하다고 봐야겠죠. 엄청 위험하죠. 네. 다시는 그 가격이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아, 네. 확률이라는 건 사실 가지고 이제 게임하듯이 플레이하면 안 되죠. 네. 투자는 게임이 아니니까. 게임이야 뭐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이거는 한 번의 끝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래서 배팅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좋지 않은 네.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정도.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좀 너무 지금 부담된다 싶으면은 뭐 일부만이라도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겠네요. 네, 일부 정리하고 이제 익절하고 이제하고. 또 이제 보다가 또 가격이 또 빠진 것 같으면 그동안 쭉 캐시를 이제 또 축적해왔다가 많이 빠진다 싶으면 좀 더 사고 이제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면 좋겠죠. 그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늦춰져가지고 또 계속 지연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또 너무 좋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혹시 시기를 좀 어느 정도 보시고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한 말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미국 경기가 뭐 저는 이제 고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좀 더 이제 펀더멘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의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빚더미 위에서 사실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 투자자 또는 이런 사업가들의 행동이 그 전에 있었던 그 큰 양적 완화 그리고 이제 제로 금리로 말미암아 이제 돈의 값이 싸졌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정부의 어떤 지원금 명목으로 이제 사업가들이나 또는 이제 개인들에게 뭐 조금씩 위기가 올 때마다 굉장히 많은 지원금이 지원이 됐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투자자들과 사업가들의 어떤 행동에 또는 성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이 아직 꺼지려면은 좀 한참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하워드 막스가 이제 상전벽해라는 말을 쓰면서 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 네. 상당히 이 상전벽해 이제 새로운 상전벽해가 밝았다라는 말을 강조했거든요. 저는 이게 좀 가장 감명 깊게 최근에 읽은 글 중에 하나인데 네. 하워드 막스라는 이제 오크트리 캐피털이라는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이 채권 투자자예요. 전통적인 채권 투자자인데 이분은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저금리 기조는 끝나고 이제 높은 기준금리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현재 5.5%의 기준금리 선에서 내려오긴 내려오겠지만 그게 다시 제로금리 0에서 2% 수준의 저금리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 3에서 4% 정도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반복할 거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5.5%의 기준금리가 높은 기준금리가 아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기준금리다. 현재. 그래서 정상적인 기준금리로 돌아온 것일 뿐이고 높은 기준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론 저금리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높게 느껴지니까 죽겠다 하지만 버텨낸다는 거죠, 이거를. 자영업자들도 뭐 힘들다, 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갭 투자 물린 분들도 힘들다 하지만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빌려왔던 사람들은 힘들죠. 하지만 버텨낼 거고 빌려주는 사람들의 강세장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버러우가 아니라 렌더들의 강세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렌더가 되라. 그러면은 무위험 수익이 한 기존에는 뭐 한 6%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채권을 내가 발행했을 때 채권자가 됐을 때 어떤 기대 수익이었다면 이제 그게 한 8에서 10%까지 늘어났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손바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레버리지를 잔뜩 일으켜서 투자했고 사업을 일궈왔던 사람들은 물론 일부 망하고 또 이제 청산되는 그런 과정을 겪겠지만 대다수는 버텨낼 거고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이제 렌더 우위 시장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또 이쪽 비즈니스가 화랑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부가 생성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는 밸런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굳이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급격하게 내릴 필요는 더더욱 없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면서 한 4%대 내려왔다가 조금 이제 너무 과열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올렸다. 이렇게 계속 저는 올해 내내 그렇게 반복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금리가 만약에 그렇게 조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변동성이 그렇게 작게 움직이면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장 비트코인 가격에는 안 좋아 보이죠. 네. 비트코인은 그동안 이제 대표적인 위험자산 취급을 받았으므로 그 기준금리 인하가 굉장히 이제 가격 상승에 좋은 재료였기 때문에 또 반대로 금리 인상은 이제 아주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요소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금리가 이렇게 유지된다 아니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는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 이면에는 지난 이제 작년 이제 중반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한번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굳이 이 주식과의 이제 나스닥 같은 주식 이제 시장의 지수와도 동조할 때는 굉장히 크게 동조를 하지만 한번 동조화가 끊기고 나면은 아예 동조하지 않는 성향을 또 보이거든요. 그때가 딱 작년 그 상반기가 막 끝나자마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지역 은행들이 연달아서 연쇄 파산할 때 연준이 나서서 이제 부양책 발표하면서 살렸잖아요. 다시 이 은행들을. 그 사태가 터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혼자 막 가격이 올라갔어요. 맞아요. 주식시장은 막 떨어졌는데 네. 그게 이 비트코인이 결국 전통 금융 시장과 또는 연준의 이 기준금리 통화 정책과 연관성이 없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감히 예상컨대 기준금리가 똑같이 이렇게 higher for longer라고 하죠. 이 수준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걸로 확인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그것과 상관없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트리거가 이제 더 이상 기준금리가 아니거든요. 기준금리가 아니라 뭔가 이 기존 경제 또는 금융 시스템에 있는 문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부추겨 올리는 거죠. 뭐가 될 것 같으냐면 이제 그 BTFD라고 해가지고 BTFD인가요? 그 연준의 은행들을 살리기 위한 구제금융 그 펀드가 이제 3월달에 만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미국에 있는 그 지역 은행들이 또 이제 자금 경색에 빠지게 되거든요. 분명히 빠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 은행들이 한 번씩 이제 파산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연준 입장에서 그렇게 큰 은행들이 파산하는 건 당연히 막으려고 할 거예요. 또 막으려고 할 텐데 이제 이것들도 결국 누적되다 보면은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뱅크런이 그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런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 쌓일수록 비트코인 같은 대체제가 결국 더 주목을 받게 되겠죠. 네, 저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어도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